강서방, 이게 자네 짓이야? 지금 제정신이야? 내가 자네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아? 자네, 지금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야? 내 회사를, 내 제국을 감히 네 놈이 사들여. 제 몸에서 흙내가 난다고 하셨죠? 그 흙이 지난 10년 동안 당신이 들어갈 무덤을 파며 묻은 흙이라는 걸 왜 이제 아시는 겁니까? 사냥개를 키우셨으면 목줄이 아니라 이빨을 조심하셨어야죠. 대한민국 1% 대형 로펌 변호사이자 재벌가 4위. 평생을 처가댁 발치에서 숨죽여 기어다니던 그 유순한 남자가 대체 어떻게 하루아침에 얼음궁전을 불바다로 만들고 주인의 숨통을 끊어버렸을까요? 그가 쥐고 있던 건 시퍼런 칼이 아니었습니다. 20년 전 장대비 쏟아지던 날, 차갑게 식어버린 어머니의 뒤틀린 손끝에서 시작된 아주 기막히고 소름 돋는 핏빛 복수극. 비릿한 피냄새와 눅눅한 쑥냄새 속에 묻혀있던 진짜 진실을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드릴게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대한민국 1%라 불리는 아주 유능한 변호사 한 분의 이야기예요. 이 양반, 겉만 보면 세상 부러울 게 없어 보이죠? 명문대 법학과 수석 졸업에 사법고시 당당히 패스하고 대형 로펌에 이름 석자 걸어두고 의뢰인들한테 선생님 선생님 소리 들으면서 살아온 사람이에요. 거기다 결혼도 어디 가서 빠지지 않게 잘했어요. 제게 서열안에 드는 대진그룹 회장님 따님이랑 100년 가약을 맺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남자 이마를 딱 보는데 평소에 그 유순한 눈빛 뒤로 서슬퍼런 작두날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보통 사람들 눈엔 안 보이죠. 이 남자 어디 가서도 절대 목소리 높이는 법이 없어요. 처가 식구들 앞에서는 더더욱, 처남이 반말로 치대도 그저 빙그레 웃고 넘겨요. 사람들이 뒤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아이고, 저 사위 진짜 성격 좋다. 집안 잘 만난 게 복이지. 이러거든요. 복이요, 복이라. 지금은 처가 식구들 발치에서 사냥개처럼 납작 엎드려 있지만 조만간 이 남자가 그 얼음 궁전을 어떻게 불바다로 만들지 제 눈엔 다 보이거든요. 이 남자 이름이 강준혁이에요. 나이 42, 서울 한복판, 대형 로펌 파트너 변호사, 그리고 대진그룹 회장 오세훈의 사위. 오세훈 회장이 어떤 사람이냐고요? 호텔 건설, 미디어, 금융까지 손 안 뻗은 곳이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진짜 대단한 건 재산도 그룹도 아니에요. 자기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너무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채찍을 한 번도 직접 들지 않아요. 그냥 채찍이 거기 있다는 걸 보여주기만 해도 사람들이 알아서 기어요. 강준혁도 그랬어요. 처음엔 그냥 알아서 기었죠. 아니 어쩌면 기는 게 맞는 거라고, 이게 세상 이치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세계를 받아들이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근데 있잖아요. 사람이 스스로를 설득하면서 살아가는 데는 딱 거기까지예요. 어느 순간이 오면 그 설득이 더 이상 먹히질 않아요. 사냥개는요, 주인이 먹이를 줄 때는 조용해요. 꼬리 흔들고 발치에 엎드리고 시키는 대로 다 해요. 근데 그 주인이 자기 목에 묶인 줄이 얼마나 짧은지 자랑하고 그걸 온 동네 사람들 앞에서 흔들어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달라져요. 아무것도 모르는 당신들, 곧 그 오만한 주둥이가 피로 물들게 될 거야. 그 순간이 강준혁한테 찾아온 건 아주 작은 일에서 시작됐어요.
아주 작고 아주 사소하고 그래서 더 잔인한. 자, 이 얌전한 변호사가 대체 무엇을 계기로 발톱을 드러냈는지 그 소름 끼치는 반전 이야기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볼게요. 강준혁이 사는 집은 강남 한복판에 자리 잡은 대저택이었어요. 대리석 바닥, 천장까지 닿을 듯한 샹들리에, 전용 와인셀러, 그리고 이름도 모를 현대 미술품들. 누가 봐도 숨이 턱 막히는 공간이었죠. 처음 이 집에 발을 들였던 날, 강준혁은 잠시 멈춰서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 집이 되는구나. 그 생각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그는 채 1년도 되지 않아 깨달았습니다. 이 집은 그의 집이 아니었어요. 그는 그냥 이 집에 살고 있을 뿐이었죠. 사시사철 영하의 온도를 유지하는 얼음 궁전 안에 주인도 아니고 손님도 아닌 어정쩡한 존재로 숨을 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에서 발소리조차 차갑게 울려 퍼졌고 공기 중엔 늘 코를 찌르는 비싼 향수 냄새와 비릿한 와인 향만 감돌았어요. 따뜻한 구석이 단 한 군데도 없었죠. 사람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회장이 등장하는 날이면 그 온도는 한층 더 내려갔어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오세훈 회장은 거실 소파에 깊숙이 등을 기대고 앉아 값비싼 시가 연기를 천천히 내뿜고 있었죠. 강중혁은 그 맞은편에 반듯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등은 곧게 세우고 두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은 채 마치 면접장에 앉아 있는 사람처럼. 회장은 강중혁을 한번 훑어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강서방, 이번 재건축 비리건 자네가 법꾸라지처럼 잘 빠져나가게 만들어. 내 말 한마디면 자네 로펌 하나 날리는 건 일도 아니라는 거 알지? 명령이었어요. 부탁도 상의도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네로라 하는 대형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를 앞에 두고 마치 머슴에게 심부름을 시키듯 내뱉는 말이었죠. 거기다 끝에는 협박까지 얹혔습니다. 강준혁의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입술이 바짝 말라왔죠. 그러나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네, 아버님.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세훈 회장은 대답을 듣고도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가 연기를 한 모금 더 길게 내뿜더니 마치 방금 떠오른 생각을 꺼내놓듯 말을 이었습니다. 그나저나 자네 로펌에 김주혁이라고 있었잖아. 요즘 그 집 사업이 엄청 잘 된다더구만. 뉴스에서 봤어. 그 친구 여자 문제만 없었어도 내가 우리 딸이랑 붙여줬을 텐데 참 아까워. 강준혁은 그 말을 들은 순간 잠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김주혁. 같은 로펌에서 일했던 동기였죠. 능력도 있고 집안도 탄탄했던 그 남자는 단 하나 여자 문제로 한 번 크게 터지는 바람에 오세훈 회장의 눈밖에 났었습니다. 혼담이 엎어졌고 그 자리에 강준혁이 들어왔죠. 그 사실을 강준혁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한 번도 입 밖으로 꺼낸 적 없는 이야기였어요. 근데 오세훈 회장은 그걸 지금 사위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꺼내놓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잘못 고른 물건을 아까워하듯 시가 연기를 날리면서 말이죠. 강준혁은 그 순간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웃었습니다. 그냥 웃었어요. 그러셨군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말 외에 그가 할 수 있는 말은 없었죠. 그 옆에 앉아있던 아내 오지연은 처음부터 끝까지 손톱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눈길조차 주지 않았죠. 잠시 후 그녀가 입을 열었는데 그 목소리엔 온기라고는 한 톨도 없었습니다. 당신 그 꾀죄죄한 표정 좀 치워. 우리 아빠 아니었으면 당신이 지금 이런 명품 수트나 입고 살 줄 알아? 아직도 당신 몸에선 그 키키한 흙내가 나는 것 같아. 강준혁은 지방 소도시 출신이었어요. 어머니 홀로 지켜낸 집안은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사고로 잃은 후 그는 죽어라 공부해서 서울로 올라왔고 장학금으로 버티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사법고시를 붙었죠. 그 시절이 얼마나 빡빡했는지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알면서도 그 말을 골라서 했습니다. 흙내. 아직도 흙내가 난다고. 100평이 넘는 집안에서 강준혁은 어디에도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서재에 혼자 앉아있으면 거실에서 처가 식구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죠. 문을 닫아도 소용없었습니다. 처남과 처제 장모님이 깔깔거리며 나누는 그 소리가 고스란히 파고들었어요. 그런데 그 웃음소리 속에 강준혁은 없었습니다. 그는 이 집에서 투명인간이었어요. 아니, 투명인간보다 못했습니다. 필요할 때만 불려 나오는 도구였죠. 그리고 필요가 없어지면 다시 서재로, 다시 투명인간으로. 강준혁의 가슴 속엔 이미 1000근짜리 얼음 송곳이 박혀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박혔는지도 알 수 없었죠. 그냥 어느 날 문득 보니 거기 있었습니다. 아팠어요. 근데 아프다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프다고 말하는 순간 이 집에서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 다시 한번 선명하게 확인해야 할 것 같았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버텼습니다. 오늘도 버티고 내일도 버텼죠. 그러나 얼음 송곳은 녹습니다. 아무리 단단하게 박혀 있어도 언젠간 반드시 녹아요. 그리고 그 녹은 물이 차오르고 차오르다 보면 결국 넘치는 날이 옵니다. 강준혁에게 그날이 이제 슬슬 다가오고 있었어요. 강준혁의 머릿속엔 가끔 20년 전 고향의 냄새가 떠오르곤 했어요. 흙내음이었죠. 비가 온 다음 날 이른 아침 논두렁 사이를 가르고 산 아래까지 내려오던 그 눅눅하고 묵직한 냄새. 어릴 적엔 그 냄새가 싫었습니다. 가난한 동네의 냄새 같아서 어서 벗어나고 싶은 삶의 냄새 같아서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 냄새가 떠오를 때면 가슴 한켠이 조용히 무너져 내렸거든요. 어머니는 새벽같이 일어나셨습니다. 강준혁이 눈을 뜨기도 전에 이미 산을 한 바퀴 돌고 오셨죠. 손에는 늘 쑥이 가득 들려 있었습니다. 그 쑥으로 떡을 만들어 장에 내다 파셨고 그 돈으로 아들 교복을 사고 문제집을 사고 학원비를 냈어요. 어머니의 손은 늘 쑥물로 까맣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마디마디가 뒤틀리고 갈라진 그 손으로 매일 아침 도시락을 싸주셨죠. 바로 쑥떡 도시락이었습니다. 고등학생 강준혁에게 그 도시락은 지우고 싶은 낙인이었어요. 반 아이들은 고급 김밥을 먹고 편의점 삼각김밥을 먹는데 자기 도시락을 열면 거기서 쑥 냄새가 풍겨나왔거든요.
아이들이 킁킁거리며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대놓고 웃었습니다. 그 수치심이 어느 날 폭발하고 만 거예요. 엄마, 제발 소떡 좀 싸주지 마. 애들이 나한테 속냄새 난다고 놀린단 말이야. 부엌에서 도시락을 싸고 계시던 어머니가 멈칫하셨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죠. 대신 낡은 앞치마에 손을 천천히 닦으셨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강준혁은 그날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그날은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장대비가 쏟아졌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 강준혁은 저 멀리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엔 잘 보이지 않았죠. 빗속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누군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야 알았어요.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아들에게 줄 새 운동화를 사서 돌아오시던 길이었어요. 빗길에 미끄러진 차가 어머니를 덮쳤고 길바닥엔 찌그러진 양은 도시락이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도시락 뚜껑이 열려 있었고 빗물에 섞여 쑥떡이 흘러내리고 있었죠. 초록빛 쑥떡과 선홍빛 핏물이 빗속에서 뒤엉켜 흘렀습니다. 강준혁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았죠. 쑥물로 까맣게 물들고 마디마디 뒤틀린 그 손. 아침마다 도시락을 싸던 그 손. 그 손이 힘없이 늘어져 있었습니다. 강준혁은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빗속에서 그냥 그 손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차갑게 식어가는 그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놓는 순간 정말 끝이 드는 것 같아서 말이에요. 결국 그 손을 놓아야 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을 듣지 못했어요. 아침에 자신이 내뱉은 말이 마지막 말이 되어버린 겁니다. 쑥떡 좀 싸주지 말라고, 쑥 냄새 난다고. 그 말이 어머니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강준혁의 시간은 그 빗속에 멈춰버렸습니다. 서울로 올라와 공부를 하는 동안에도 사법고시를 붙던 날에도 화려한 로펌에 입성하던 날에도 심지어 결혼을 하던 날에도 그의 마음 한쪽은 늘 그 빗속 골목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찌그러진 양은 도시락 옆에서 식어가는 어머니의 손을 붙들고 말이죠. 처가 식구들이 흙내 난다고 비웃을 때마다 강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흙내가, 그 쑥 냄새가 자신이 살아있는 한 절대 지워지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지워지면 안 됐습니다. 그건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흔적이었으니까요. 그 일이 시작된 건 3개월 전이었어요. 오세훈 회장이 강준혁을 서재로 불렀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호출이었죠. 강준혁은 늘 그랬듯 반듯하게 서재 문을 두드리고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회장의 표정이 평소보다 무거웠고 책상 위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강서방 앉아. 이거 자네 이름으로 처리해야 할 것 같아. 강준혁이 자리에 앉자 회장이 서류 봉투를 밀어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대진그룹이 지난 5년간 진행해온 강남 재개발 사업의 내부 문서들이 가득했습니다.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비자금 조성, 공무원 뇌물 공여, 허위 감정평가서 작성. 훑어보는 것만으로도 손이 떨림일 만한 내용들이었죠. 그리고 그 서류들 곳곳에 이미
강준혁의 이름이 박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말 그대로야. 검찰이 냄새를 맡기 시작했어. 누군가 앞에 나서줘야 해. 자네가 주도한 것으로 정리하면 그룹은 살아남아. 자네도 알다시피 내가 자네 뒷바라지를 얼마나 했는지 잘 알 텐데. 강준혁은 그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뒷바라지. 그 단어가 귀를 파고들었죠. 자신이 이 집에서 10년간 사냥개처럼 엎드려 처리해온 온갖 법률 문제들. 불법의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들며 만들어온 서류들. 그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포석이었던 겁니다. 거절하면요? 거절? 강서방, 지금 내 앞에서 거절이라는 단어를 입에 담은 거야? 자네 로펌, 자네 변호사 자격증, 그리고 자네 지금까지 해온 일들.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 끝낼 수 있어. 자네가 지켜야 할 게 그것뿐인지는 자네가 더 잘 알겠지. 우리 지연이 생각도 좀 해. 그 애가 얼마나 힘들어질지. 아내의 이름이 나오는 순간 강준혁은 눈을 감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강준혁에게 아내 오지연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이미 알고 있다는 듯이, 아니,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이 말이죠.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해? 그냥 해.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그날 밤부터 강준혁은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어요. 10년 동안 회장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해온 결과가 이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열흘이 지난 어느 밤, 꿈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어두웠죠. 그러다 어디선가 익숙한 냄새가 흘러들었습니다. 쑥향기였습니다. 진하고 따뜻한 20년 전 새벽 부엌에서 맡던 그 냄새. 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젊었을 적 어머니가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쑥물로 까맣게 물든 손을 내밀고 있었죠. 손바닥 위엔 찌그러진 양은 도시락이, 그리고 다른 손엔 녹슨 열쇠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강준혁의 손바닥에 그 열쇠를 꾹 눌러주셨죠. 따뜻했습니다. 강준혁은 잠에서 깼습니다. 새벽 3시였죠. 침대 옆엔 아내가 등을 돌리고 자고 있었고 당하는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코 속에 쑥향기가 환각처럼 맴돌았어요. 너무나 선명해서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강준혁은 차키를 들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생각하지 않고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돌아가지 않았던 그 방향으로 핸들을 돌렸습니다. 동이틀 무렵 고향에 도착했습니다. 시골집은 폐허였고 잡초가 무성했죠. 강준혁은 천천히 뒤뜰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잡초가 무성한 뒤뜰 한켠에 작은 항아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뚜껑을 들어 올리자 20년 세월을 뛰어넘어 쑥향기가 피어올랐죠. 항아리 안에는 쑥다발 아래 낡은 봉투 하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삐뚤빼뚤한 손글씨. 봉투를 꺼내 손에 쥐는 순간 강준혁의 눈에서 무언가가 떨어졌습니다. 20년 만이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눈물을 흘린 건 그 빗속에서 어머니의 차가운 손을 놓아야 했던 그날이었습니다. 그 뜨거운 눈물이 낡은 봉투 위로 흩뿌려지고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기까지 한참이 걸렸습니다.
손이 떨렸거든요. 어머니의 글씨가 적힌 낡은 봉투를 두 손으로 붙들고 강준혁은 한동안 그냥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뒤뜰엔 바람도 없었죠. 잡초 사이로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고 쑥 항아리에서 피어오른 향기가 그 주변을 조용히 감싸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서 나온 건 낡은 헝겊 뭉치였죠. 쑥 향기가 깊이 배어있는 헝겊을 조심스럽게 펼치자 누렇게 빛바랜 문서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땅 문서였습니다. 한 장이 아니었어요. 여러 장이었죠. 그리고 그 아래에 낡은 통장 하나가 함께 끼워져 있었습니다. 강준혁은 문서를 한 장씩 넘겼습니다. 어머니 어릴 적 고향 마을 일대의 집원들이 적혀 있었죠. 낯익은 지명들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따라 어릴 적 방문한 어머니의 고향 마을. 어머니가 다니시던 산자락 아래 마을 어귀의 작은 밭. 그 땅들이 하나씩 어머니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메인 날짜를 보니 강준혁이 초등학교에 다니던 시절부터 시작되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불과 몇 달 전까지 이어져 있었죠. 손톱이 다 닳도록 쑥을 뜯어 판 돈이었습니다. 허리가 굽어지도록 산을 오르내리며 모은 돈이었죠. 한 평, 두 평, 그렇게 조금씩 사모으신 것이었습니다. 강준혁은 문서 구석에 찍힌 지장을 들여다봤습니다. 뭉툭하고 흐릿한 엄지손가락 자국이었죠. 쑥물로 까맣게 물들어 있던 그 손가락의 자국이 문서 곳곳에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다 엄마 피눈물이었어.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흘러나왔죠. 강준혁은 흙바닥에 손을 짚으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손가락이 흙을 긁었죠.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던 그 흙을 손으로 긁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깨가 들썩이고 가슴이 쪼개지는 것 같았죠. 겨우 정신을 추스리고 통장을 펼쳤습니다. 잔액은 오래전에 멈춰 있었죠.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강준혁은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문서에 적힌 집원들을 하나씩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손이 멈췄죠. 집원들이 표시된 지도 위에 선명한 개발구역 표시가 겹쳐졌습니다. 오세훈 회장이 주도한 강남 신도시 재개발 사업의 핵심 부지였거든요. 강준혁이 지난 3개월간 비리 문서를 들여다보며 누구보다 상세히 파악하게 된 바로 그 땅이었습니다. 개발이 확정되면서 땅값이 수십 배 뛰어 있었죠. 어머니가 쑥 팔아 한 평씩 사모으신 그 땅들이 지금은 처가의 재산을 다 합쳐도 모자랄 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강준혁은 한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정확했죠. 오세훈 회장이 수년 전부터 공들여 기획해온 그 개발 지역의 한복판에 어머니가 20년 전부터 조금씩 사모으신 땅이 고스란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낸 길인지 어머니가 남긴 길인지 알 수 없었죠.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오세훈 회장은 이 땅의 존재를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개발 부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 토지의 소유권이 걸림돌이 되었을 것이고 그 소유주의 이름을 추적하다 사위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발견했을 것이죠. 그리고 그 사위를 비리의 전면에 세우면
이 땅까지 자연스럽게 정리할 수 있다는 계산이 섰을 겁니다. 강준혁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흙이 묻은 손을 바지에 닦으며 쑥 항아리를 내려다봤죠. 평생 창피하다고 외면했던 그 쑥 냄새. 가난의 증거라고 지우고 싶었던 그 냄새가 사실은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 온몸으로 받아낸 갑옷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갑옷이었죠. 그리고 지금 그 갑옷이 아들에게로 왔습니다. 강준혁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20년 동안 그 빗속 골목에 멈춰있던 시간이 비로소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강준혁은 서울로 돌아오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라디오도 켜지 않았죠. 그냥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조수석에는 쑥 항아리가 놓여 있었고 뒷좌석에는 어머니의 땅 문서가 담긴 봉투가 있었습니다. 백미러로 그 봉투가 보일 때마다 강준혁의 눈빛이 조금씩 굳어졌죠. 집에 도착해서도 아내에게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재에 들어가 문을 잠갔죠. 그리고 밤새 앉아서 서류들을 펼쳤습니다. 오세훈 회장이 건넨 비리 문서들, 지난 10년간 자신이 처리해온 법률 문건들, 그리고 어머니의 땅 문서. 세 가지를 나란히 펼쳐놓고 들여다보니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오세훈 회장은 강남 재개발 사업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어머니의 토지가 핵심 부지에 걸려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던 거예요. 그 토지의 소유주가 사위의 어머니라는 것도 알았고, 그래서 사위를 비리의 전면에 세워 몰락시키고 혼란한 틈을 타 그 땅까지 정리하려 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죠. 강준혁은 새벽 내내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변호사로서 10년간 갈고 닦은 치밀함이 그 밤 총동원되었죠. 비자금 조성 경로, 페이퍼 컴퍼니 구조, 공무원 뇌물 공여내역, 허위 감정평가서의 작성 경위. 자신이 직접 처리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빠져나갈 구멍 하나 없이 오세훈 회장을 정면으로 겨냥하는 자료를 만들었죠. 그리고 아침이 밝기 전 검찰 특수부의 오랜 지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2달이 지났습니다. 검찰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었죠. 대진그룹 본사에 압수수색이 들어갔고 오세훈 회장의 측근들이 하나씩 소환되기 시작했습니다. 재계와 언론이 발칵 뒤집혔고 대진그룹의 주가가 연일 폭락하며 회장실은 하루아침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오세훈 회장이 강준혁을 불렀습니다. 평소와 달리 목소리가 떨렸죠. 서재 소파에 앉아있는 회장의 얼굴엔 처음 보는 표정이 있었습니다. 당혹감이었고 공포였습니다. 강서방, 이게 자네 짓이야? 지금 제정신이야? 내가 자네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아? 자네, 지금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야? 강준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잠시 바라보다가 천천히 회장을 향해 고개를 돌렸죠.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몸에서 흙내가 난다고 하셨죠? 그 흙이 지난 10년 동안 당신이 들어갈 무덤을 파며 묻은 흙이라는 걸 왜 이제 아시는 겁니까? 사냥개를 키우셨으면 목줄이 아니라 이빨을 조심하셨어야죠. 당신이 던져준 고기가 사실은 당신 자신의 살점이었다는 걸 이제 그 피냄새 진동하는 감옥에서 실컷 감상하시죠. 회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뭔가를 소리치려 했죠. 그러나 강준혁은 이미 서재문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얼음 궁전에서 10년 만에 처음으로 등을 보이며 걸어나갔죠.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오세훈 회장은 구속되었고 아내 오지연은 변호인단을 꾸려 아버지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대진그룹은 검찰 수사와 주가 폭락의 이중고 속에 무너지기 시작했죠. 화려했던 얼음 궁전은 순식간에 폐허가 되었습니다. 대리석 바닥도 샹들리에도 이름 모를 미술품들도 전부 경매에 넘겨졌습니다. 강준혁은 그 모든 과정을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토지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 온전히 그의 이름으로 돌아왔죠. 하지만 그는 그 땅을 그냥 품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금싸라기 땅을 망설임 없이 처분했고 그 거대한 자금은 곧바로 무너져가는 대진그룹의 지분을 야금야금 집어삼키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었습니다. 주가 폭락으로 아수라장이 된 시장에서 강준혁은 어머니가 남긴 유산을 쏟아부어 대진그룹의 최대 주주 자리에 올랐죠. 그리고 마침내 이사회 당일 강준혁은 구속되기 직전에 오세훈 회장 앞에 나타났습니다. 강서방, 네 놈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건지 알아? 내 회사를, 내 제국을 감히 네 놈이 사들여. 오세훈 씨, 착각하지 마세요. 당신의 제국은 이미 당신의 오만함과 함께 무너졌습니다. 이제 이 의자의 주인은 당신이 오물이라 부르던 제 어머니의 땀방울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경멸하던 그 흙내가 이제 당신의 제국을 통째로 집어삼켰거든요. 겸영권을 거머쥔 강준혁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어머니의 이름을 딴 장학재단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의 아이들이 다시는 쑥냄새 난다고 고개 숙이지 않도록 자신의 돈과 권력이 그들의 든든한 우상이 되어줄 수 있게 말이에요. 재단 설립식이 있던 날 저녁 비가 내렸습니다. 강준혁은 노란 우산을 하나 사서 어머니의 묘소를 찾았죠. 묘소 앞에 쪼그려 앉아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쑥떡이었습니다. 직접 만든 건 아니었지만 처음으로 부끄럽지 않은 마음으로 가져온 쑥떡이었죠. 빗소리가 조용하게 내렸습니다. 엄마, 나왔어. 고마워.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하지 않았죠. 강준혁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빗소리와 쑥향기 속에서 2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죠. 자, 이렇게 강준혁의 이야기가 진짜 끝이 났습니다. 강준혁이 10년을 버틸 수 있었던 건 나쁜 사람들 때문이 아니에요. 쑥 항아리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남긴 그 냄새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자꾸 묻거든요.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버티냐고, 뭘 믿고 사냐고.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당신 인생에 쑥 항아리 하나쯤은 있을 거라고 말이죠. 누군가 몰래 묻어놓은 것, 당신이 창피하다고 외면했던 것, 냄새난다고 숨겼던 것. 근데 그게 알고 보면 온몸으로 당신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 놓은 부모의 단단한 갑옷입니다.